아가, 나 좀 살려다오. 베개 밑에서 나온 쪽지 한 장. 뇌사 상태라는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님이 어떻게?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손가락이 꿈틀거리면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은 뇌사 상태가 아니었어. 대체 누가 어머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요? 10분 뒤 여자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의 낡고 허름한 요양병원 복도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한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주입니다. 한때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가장 손 빠르고 똑똑하다고 칭찬받던 간호사였고 병원장의 며느리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주사기 대신 낡은 대걸레뿐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진주는 연고도 없는 이 낯선 곳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요양병원 청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퉁퉁 부르튼 손으로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진주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장갑을 벗고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꽤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환자 한명자 씨 며느님 되십니까? 여기 세정요양병원 원무과인데요. 한명자라는 이름 세 글자에 진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유일한 분. 시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집을 나올 때 몰래 쌈짓돈을 쥐어주며 미안하다고 울던 그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제가 며느리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환자 보호자인 김문석 씨가 전화를 도통 안 받아서요. 서류를 찾아보니까 며느님이 가족으로 되어 있길래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한명자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사 상태예요, 뇌사. 당장 와보셔야겠습니다. 진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뇌사라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원장인 시어머니가 왜 서울의 큰 병원이 아닌 이런 시골 요양병원에 그것도 뇌사 상태로 왔다는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대걸레가 바닥으로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주는 앞뒤 재볼 겨를도 없이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달리는 내내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모진 사람이라 해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내팽개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잘못 걸려온 전화는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병원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녹이 슬어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았고 인적도 드문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진주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접수처로 갔습니다. 방금 연락받고 온 한명자 환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305호요. 여기 서류.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주는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305호 병실 문 앞에 선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두침침한 병실 구석, 1인용 침대 위에 앙상하게 마른 노인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진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고고하고 품이 있던 시어머니 한명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윤기나던 은발 머리카락은 빗질 한 번 안 한 듯 엉겨붙어 푸석했고 항상 곱게 화장하던 얼굴은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입고 있는 환자복은 언제 갈아입혔는지 모를 정도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얼굴엔 두꺼운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진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뼈만 남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 김문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걸까요? 그 좋던 병원과 재산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런 곳에 홀로 버려져 있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진주는 울먹이며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베개를 고쳐주려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개 밑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급하게 숨겨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진주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하고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힘을 주어 쓴 것 같은 필체였습니다. 진주야, 나 좀 살려다오. 순간 진주의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스쳤습니다. 살려다오.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식도 없고 스스로 숨도 못 쉬는 뇌사 환자가 어떻게 이런 쪽지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분명 시어머니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평소 반듯하던 글씨체는 아니었지만 끝을 길게 빼는 시어머니 특유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주는 쪽지를 움켜쥐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감겨있는 눈, 창백한 입술, 영락없는 혼수 상태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던 진주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진주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진주예요. 며느리 진주 왔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머님, 그 간절한 외침이 닿은 것일까요? 미동도 없던 명자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꼬리를 타고 주르륵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명자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주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뇌사 환자로 위장해 이곳에 가둬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살려다오라는 그 처절한 구조 신호가 진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주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와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이 병실을 덮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주는 재빨리 쪽지를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링거병, 산소호흡기, 그리고 침대 밑에 아무렇게나 놓인 간이침대. 이때였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왜 연락을 해? 제정신이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바로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진주를 내쫓았던 시아버지 김문석의 고함이었습니다. 진주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들킨다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진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병실에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침대 아래에 놓인 낡은 간병인용 간이침대를 보았습니다. 진주는 간이침대를 빼고 몸을 최대한 구겨 넣어 침대 아래로 들어가 간이침대를 다시 끌어당겨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몸을 숨기자마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며. 시아버지 김문석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진주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틈새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주는 코를 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짝 엎드렸습니다. 뒤이어 당황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분명히 방금까지 계셨는데 화장실에 가셨나? 에이, 재수없게. 야, 너 나가서 찾아봐. 그거 눈치 빨라서 헛소리하고 다니면 골치 아파지니까 당장 찾아내. 김문석은 간호사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겁을 먹은 간호사가 허둥지둥 병실을 빠져나가자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침대 밑에 숨은 진주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각또각하는 뾰족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바닥을 울리는 경쾌하고도 거만한 발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화내면 혈압 올라가. 진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콧소리가 섞인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가정부 최미숙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이 왜 여기에? 진주가 침대 밑 틈새로 살짝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분명 가정부 최미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예전과 딴판이었습니다. 늘 입고 있던 촌스러운 앞치마와 헐렁한 바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명품 정장에 여우털 목도리를 두르고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를 낀 채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듯한 행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문석의 팔짱을 끼더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그게 왔다가 뭐 어쩌겠어. 이미 이 늙은이는 뇌사 판정 났잖아. 우리가 손만 쓰면 끝이야. 진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야라니요. 평생을 헌신한 아내가 누워있는 병상 앞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정부와 팔짱을 끼고 있다니요. 문석은 미숙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래도 찜찜하잖아. 그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혹시라도 눈치채면 곤란해. 빨리 처리해야지.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병상에 누워있는 명자를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섬뜩한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 약 며칠만 더 쓰면 심장이 못 버텨서 알아서 멈출 거야. 의사 매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겠어? 우리 자기 이제 병원장이랑 재단 이사장 자리 다 자기 거 되는 거야. 흐흐흐, 그렇지? 아이고, 우리 복덩이 미숙이.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진작에 저 늙은 여편네 치워버리고 당신이랑 살 걸 그랬어. 호호호, 그러니까요. 이제 서류 정리만 끝나면 바로 호흡기 떼버려요. 장례식 대충 치르고 그 병원이랑 재단 싹 다 팔아서 현금 챙기자고요. 스위스든 하와이든 가서 우리 둘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진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김문석은 단순히 무능하고 욕심 많은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연녀인 가정부 미숙에게 눈이 멀어 조강지처인 아내를 독살하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 꼴 좋다. 평생 고고한 척 잘난 척 나를 부려먹더니 꼴이 이게 뭐야? 냄새나게. 미숙은 명자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 내저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문석은 그걸 보며 덩달아 낄낄거렸습니다. 진주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문석과 미숙은 침대맡에 놓인 서류 봉투를 챙기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자기야,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나 배고파.
한우 먹으러 갈까? 그래. 우리 이쁜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지. 가자. 두 사람은 누워있는 명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로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진주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주는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털어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서슬 퍼런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곧장 침대 옆에 걸린 링거병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미숙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 며칠만 더 쓰면 심장이 못 버틴다던 그 말. 링거병의 라벨에는 영양수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링거를 다뤄온 진주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액의 색이 미묘하게 달랐고 점도가 일반 영양제와는 확연히 다른 끈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링거줄을 잠그고 주사기로 수액을 조금 뽑아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희미하지만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설마. 진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수도 없이 다뤘던 약물이었습니다. 베크로늄. 수술할 때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육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근육 마비제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 약을 계속 투여받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라벨은 영양제로 바꿔 붙여놓고 안에는 마비제를 넣었다고? 의식도 없다는 분한테 왜 마비제를 쓰는 거야? 진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가 깨어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사가 아니라 약물에 취해 강제로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그 끝에 있는 손톱을 보는 순간 진주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10손가락 손톱 모두에 하얀 가로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즈라인. 이건 비소 중독이잖아. 간호사 생활 10년이 넘도록 책에서만 봤던 증상이었습니다. 농약이나 쥐약에 쓰이는 독극물인 비소를 장기간 아주 조금씩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중독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밥이 아닌 독을 먹여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고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진주는 침대 위 마비제에 취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다 들으셨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주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진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진주는 눈물을 슥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진주는 멍하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두 사람이 밥을 먹고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한번 꾹 누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머리를 회전시켰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진주는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꺼내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진주예요. 네, 급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진주가 연락한 사람은 과거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믿음직한 의사 선배 강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을 그만두고 외곽에서 작은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짧게 들은 강 원장은 두말 없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앰뷸런스 보낼게. 비소 중독이라고? 해독제도 내가 챙겨서 실어보낸다. 뒷문 주차장에서 기다려. 갈 곳과 약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진주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병원 관리가 엉망이야. 간호사들은 불친절하고 의사들은 보이지도 않아. 분명 틈이 있을 거야.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까지 바라보던 진주의 눈에 이 허름한 시골 요양병원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복도에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호출벨 소리가 울려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진주는 복도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마침 스테이션 의자에 누군가 벗어둔 간호사 가디건과 책상 위에 놓인 뿔테 안경이 보였습니다. 진주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가디건을 걸치고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차트를 하나 옆구리에 끼니 영락없는 이 병원 수간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진주는 먼저 시어머니의 팔에 꽂혀있던 끔찍한 근육 마비제 링거부터 뽑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 방울도 들어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약제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제실 문에는 도어락이 달려 있었지만 문틈에는 고장 "세게 당기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약품 관리를 이렇게 하다니. 진주는 혀를 차며 문을 힘껏 당겼습니다. 틱하고 문이 허무하게 열렸습니다. 진주는 안으로 들어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품 선반을 후쳤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다뤄온 그녀에게 필요한 약을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비소 해독제는 강 원장이 보내주기로 했지만 그 전까지 시어머니의 몸을 조금이라도 지탱해줄 수액 세트와 비상약품이 필요했습니다. 진주는 수액과 영양제, 그리고 비상약품 몇 가지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진주는 챙겨온 깨끗한 수액을 시어머니의 팔에 연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그 나쁜 약은 다 뺐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졸고 있었지만 휠체어를 끌고 나가면 눈에 띌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주는 병실 천장 구석에 달린 CCTV를 노려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걸 피해야 했습니다. 그때 진주의 눈에 청소도구함이 들어왔습니다. 진주는 청소도구함에서 긴 대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걸레 자루 끝에 걸레를 풍성하게 감아 올려 CCTV 카메라 바로 앞을 가리도록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청소 중에 잠시 세워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야를 차단한 것입니다. 낡은 병원이라 복도가 어두워 화면상으로는 그저 청소도구가 앞을 가린 실수처럼 보일 터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갑니다. 진주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축 늘어진 시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어 진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진주는 두꺼운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어 씌워 밖에서 보면 누군지 알 수 없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링거병을 휠체어 손잡이에 매달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주는 태어난 척 환자를 검사실로 이송하는 간호사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컵라면을 든 젊은 남자 직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주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진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검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주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베테랑 간호사 특유의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엑스레이 다시 찍으러 가는 길이에요. 응급 상황인 거 안 보여요?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진주의 기세에 눌린 직원은 엉겁결에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네. 수고하세요.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쳐갔습니다. 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층 로비가 아닌 지하 1층,
장례식장과 연결된 뒷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컴컴하고 습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주는 휠체어를 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뒷문 쪽에 비상등을 켠 승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선배강 원장이 보내준 앰뷸런스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휠체어를 함께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짐짝을 싣듯 서둘러 시어머니를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진주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밟으세요. 차가 급출발하며 병원 뒷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백미러로 병원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김문석의 차였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1분만 늦었어도 주차장에서 마주칠 뻔했던 것입니다. 진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뒤로 멀어지는 요양병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때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너희들 죄를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 차는 어둠을 뚫고 30여 분을 달렸습니다. 진주는 달리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강 원장의 병원이 같은 시 외곽에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해독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호흡은 불안정했고 맥박은 약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다 왔어요. 이제 살았어요. 드디어 강준호 원장의 개인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강 원장과 간호사들이 입구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명자를 이동식 침대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 바로 처치실로. 강 원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명자는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처치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졌습니다. 진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당신이 겪은 그 억울한 일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 시각 한우를 배불리 먹고 병원으로 돌아온 김문석과 최미숙은 텅 빈 침대를 보고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링거줄과 바닥에 떨어진 청소부 유니폼만이 그들을 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악마들의 안식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준호 원장의 개인 병원 처치실, 긴박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차가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 한명자의 얼굴은 여전히 흑빛이었고 앙상한 팔에는 해독제를 섞은 수액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원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진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주야, 다행히 골든타임은 안 놓친 것 같다. 비소 농도가 치사량 직전이었어. 네가 30분만 늦게 데려왔어도 장담 못할 뻔했다. 그 말을 들은 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몸속에 퍼진 독을 완전히 빼내고 마비되었던 근육을 되살리려면 기나긴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주의 처절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의자 하나를 침대 옆에 끌어다 놓고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마비제에 취해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게 하려면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했습니다. 진주의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셔야죠. 진주는 젖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해독 치료가 진행되면서 명자의 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는 땀과 배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속 깊이 박혀있던 독기운이 빠져나오는 신호였습니다. 진주는 그 험한 것들을 맨손으로 받아내고 닦아내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빠지는 것이 반가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편 명자를 도둑맞은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텅 빈 침대를 확인한 시아버지 김문석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야, 이 돌팔이 의사놈들아. 환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없어져. 당장 내 마누라 찾아내. 문석은 병실 집기를 때려 부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숙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자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깨어나서 자신들이 한 짓을 풀어버리면 재산은커녕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진정해봐. 일단 CCTV부터 확인해. 어떤 놈이 데려갔는지 봐야 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보안실로 달려가 CCTV 화면을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CCTV는 진주가 청소 대걸레로 가려놓은 탓에 까만 화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젠장,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문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엘리베이터 앞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기야, 저거 봐. 저 휠체어 미는 간호사. 화면 속 여자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휠체어에는 담요를 뒤집어 쓴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문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게 누군데? 그냥 간호사잖아.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까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며느리 진주한테 연락했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간호사가 진주는 왔다가 그냥 갔다고 했잖아. 미숙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왔다가 그냥 간 게 아니었어. 걔가 어떤 애인데 시어머니가 뇌사라는데 그냥 가겠어? 분명히 병실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밥 먹으러 나간 사이에 몰래 빼돌린 거라고. 미숙의 말에 문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 숨어 있었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병실에서 했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야? 당연하지. 100%야. 아까 침대 밑에 간이 침대도 삐져나와 있었잖아. 거기에 숨어 있다가 우리 얘기 다 듣고 쟤 지금 시어머니 살리려고 작정하고 데려간 거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진주가 자신들의 불륜 사실은 물론이고 명자를 죽이려던 계획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명자까지 빼돌렸으니 이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명자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다급해진 문석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 나야. 지금 당장 애들 좀 풀어야겠다. 쥐새끼 하나 있어. 내 마누라를 납치해간 여잔데 잡아서 족쳐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근방 병원이란 병원은 쥐 잡듯이 뒤져서 찾아내. 김문석은 지역에서 꽤나 악명 높은 용역 깡패 업체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돈이면 물불 안 가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요양병원을 출발해 시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악마들의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강준호 원장의 병원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창가에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던 진주는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진주는 감전된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침대 위를 보니 명자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명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이내 옆에 있는 진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진주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목이 말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주야. 어머님,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진주예요. 진주는 명자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명자는 힘없는 손을 들어 진주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마비 상태에서 풀려나 드디어 진짜 산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가 고생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명자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쫓겨나게 했던 죄책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강 원장이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강 원장의 말에 진주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진주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단순히 감동에 젖어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서슬 퍼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진주가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랑 최 여사가. 진주의 물음에 명자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니 말할 수 없어서 삼켜야만 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나는 다 봤다. 그 악마들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 김문석, 그리고 그 가정부년,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진주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주의 남편 현우의 죽음에 얽힌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주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어머니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자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하게 과거의 시간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명성의료원. 그곳의 이사장이자 병원장인 한명자는 누구보다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탁월한 의술과 냉철한 경영 능력으로 병원을 키워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바로 남편 김문석이었습니다. 문석은 평생을 아내의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병원장 남편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만 썼지 실상은 무능력하고 욕심만 많은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 명자는 바빴고 아들 현우는 유능한 의사로 성장해 엄마의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던 문석의 비틀린 자존심을 채워준 것은 유일하게 한 사람, 입주 가정부 최미숙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참 너무하세요. 바깥일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회장님 식사도 제대로 안 챙기시고, 제가 회장님 입맛에 딱 맞는 반찬 해놨으니까 얼른 드세요. 미숙은 명자가 없는 틈을 타 문석에게 교태를 부리며 접근했습니다. 아내에게 받지 못한 대접을 가정부에게 받으며 문석은 점점 미숙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문석을 조종하며 야금야금 집안의 실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현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집에 와 쉬던 건강한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명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일에만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반면 문석은 그 화살을 며느리 진주에게 돌렸습니다. 내년이 남편을 잡아먹었어. 재수 없는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문석은 아들의 죽음을 빌미로 눈엣가시 같았던 며느리 진주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아들을 잃은 충격과 과로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문석을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진주는 쫓겨났고 텅 빈 저택에는 명자와 문석, 그리고 가정부 미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주가 떠난 후 집안은 완전히 미숙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잊기 위해 밤낮 없이 병원 일에만 몰두했고 늦은 밤에나 녹초가 되어 귀가했습니다. 그런 명자를 기다리는 건 미숙이 차려내오는 정체불명의 특별 보양탕이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거 제가 특별히 구한 약재로 달인 건데 드시고 힘내세요. 미숙은 세상 둘도 없는 충신인 척하며 매일 밤 명자에게 탕약을 권했습니다. 명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몸을 추스르고 다시 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메스껍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명자는 경무에 시달리다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미숙은 여느 때처럼 보양탕을 내왔습니다. 명자는 약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그날따라 구역질이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가정부 미숙의 방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누구랑 통화를 하나. 명자는 무심코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 문석과 가정부 미숙이 서로 껴안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저 늙은 여편네 오늘 약 다 먹었어? 빨리 죽어야 우리가 저 병원을 꿀꺽할 텐데.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아주 듬뿍 넣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호호호. 명자는 너무 큰 충격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명자는 그만 바닥에 놓인 화분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그 소리에 놀란 문석과 미숙이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다 당신들. 명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쌓인 독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문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펄쩍 뛰었지만 미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명자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많이 놀라셨나 봐? 걱정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드릴게. 명자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애썼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외롭지 않게 아들 만나러 가. 똑같이 심장마비로. 쿵. 명자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들 현우는 경무에 시달려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끔찍한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으으. 명자는 바닥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명자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병실 안. 이야기를 마친 명자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주야, 내 아들 현우 그 불쌍한 것이 심장마비가 아니었어. 그년이 그 독사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리고 나까지 죽여서 병원을 통째로 삼키려고. 진주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타살이었다니. 그것도 믿었던 가정부와 시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다니. 진주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분노에 몸을 떠는 진주를 보며 명자는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환자복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진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라. 그것은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진주가 쫓겨나기 전 남편 현우가 생일 선물이라며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죽기 전에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내가 쓰러지고 나서 놈들이 나를 짐짝처럼 병원으로 실어 나를 때 무의식 중에도 내가 이것 하나만은 놓지 않고 품속에 꼭 쥐고 있었다. 이게 우리 현우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놈들을 잡을 유일한 증거야. 명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 만년필에는 비밀이 있어.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죽은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만년필 속에 악마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고백을 들은 진주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현우가 과로사도 병사도 아닌 그 끔찍한 가정부 최미숙의 손에 독살당했다는 사실은 진주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보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갔어. 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마지막까지 속이 탄다. 물 좀 줘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 독 때문이었다니. 아내가 되어 그것도 모르고 보냈다니. 진주는 죄책감과 분노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명자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진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주야,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내 남편, 내 아들 현우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저 악마 같은 년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니. 명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진주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 만년필 그냥 만년필이 아니다. 진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만년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낡고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남편 현우가 생전에 어머니 병원 일하시면서 중요한 계약하실 때 쓰세요라며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이걸 줄 때 내게만 살짝 알려준 비밀이 있어. 병원장 자리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꼬인다고 혹시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하더구나. 여기 뚜껑을 돌리면 녹음기가 켜진단다. 주변에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만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어. 진주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녹음기요? 그래. 내가 쓰러지던 그날 밤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본능적으로 이 만년필 뚜껑을 돌려놨었다. 그리고 놈들이 나를 짐짝처럼 차에 실어 그 요양병원에 가둘 때까지 나는 이 만년필을 속옷 깊숙이 숨겨서 지켜왔어.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놈들은 내가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맘 놓고 떠들어댔지. 이 안에 그들의 모든 죄가 들어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의 뚜껑을 조작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더니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 늙은 여편네 진짜 끈질기네.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도 숨이 붙어 있어. 그러게 말이야. 빨리 죽어야 사망 신고하고 재산을 내 명의로 돌릴 텐데. 의사 매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명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나 기다리며 돈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인 듯 소음이 들리더니 문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미숙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휴, 늙은이. 지 아들 죽인 게 누군지도 모르고 좋다고 해벌쭉하기는. 진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현우놈 보낼 때 썼던 약이 너무 독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바람에 재미없었는데 이번엔 좀 천천히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재산을 다 빼먹을 시간이 생기지. 호호호.
아들놈도 멍청하게 엄마 닮아서 의심도 없고 매일 아침 내가 주는 주스를 넙죽넙죽 받아먹더니 결국 픽 쓰러졌잖아. 심장마비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미숙은 남편 현우를 죽인 과정을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거리처럼 혼자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석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목소리를 싹 바꾸고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나 배고파. 얼른 가서 맛있는 거 사줘. 오구오구, 우리 이쁜이 배고팠어? 그래, 가자. 저 늙은 여편네는 대충 던져두고 우리끼리 맛난 거 먹으러 가자. 문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죽인 살인마에게 애교를 부리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진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진주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비록 공범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죽인 여자에게 놀아나 아내까지 죽이려 한 멍청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숙,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진주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진주야, 진정해라. 흥분하면 진다. 저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당해. 법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명자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내 아들의 목숨값을 치를 수 없어. 저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돈과 명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까지 철저하게 박살내야 해. 살아서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특히 문석에게는 가장 잔인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아들을 죽인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을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진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가 진주의 뜨거운 분노를 식히며 날카로운 칼날로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눈물을 벅 닦아냈습니다. 네, 어머님. 맞아요. 그냥 죽는 건 너무 편해요.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가장 비참한 꼴로 바닥을 기게 만들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부지간이 아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전우로서 맹세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움직일게요. 어머님은 몸 추스르면서 제가 하는 일만 지켜봐 주세요.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진주는 만년필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기자님? 저 유진주입니다. 제보할 게 있어서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뉴스입니다. 네, 지금 만나시죠. 진주는 과거 대학병원 시절 의료 소송 문제로 알게 되었던 정의로운 사회부 기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아버지 문석이 그토록 집착하는 재단 이사장 취임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의 잔칫날이 제삿날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지 열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석과 미숙에게 이 열흘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죽을 날만 기다리던 시한부 환자가 그것도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증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을 풀어 인근 병원이란 병원은 쥐 잡듯이 뒤졌지만 진주와 명자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문석은 매일 독한 술을 들이켜야만 잠들 수 있었고 미숙은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던 미숙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야,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푼 거야?
왜 아직도 못 찾냐고. 이러다가 그 늙은이가 정신이라도 차려서 경찰에 신고하면 우린 다 죽어. 감옥행이라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문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분명 멀리 못 갔을 텐데. 미숙의 눈동자가 탐욕과 두려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명자가 서서히 죽은 후 자연스럽게 유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명자가 살아서 돌아오기 전에 병원과 재단의 모든 권한을 문석의 명의로 돌려놓고 팔아치워 현금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명자가 돌아오더라도 이미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일 테고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 계획을 당겨야겠어. 더 기다리다간 다 뺏겨. 뭐, 어떻게 당겨? 이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한명자 이사장의 위독함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 및 재단 매각 승인이야. 자기가 이사장 대행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재단 매각 도장 찍어버리는 거야. 문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 깐깐한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특히 김 이사랑 박 이사는 내 얼굴만 봐도 으르렁거리는 놈들인데.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가서 연기나 잘해. 아픈 아내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불쌍한 남편, 병원을 살리려는 헌신적인 남편 흉내만 내라고. 알았어? 그날 밤부터 미숙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며 현금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안건만 통과시켜주면 매각 대금의 몇 프로를 떼어주겠다. 자녀 유아. 자금을 대주겠다는 달콤한 회유와 협박이 오고 갔습니다. 돈 앞에서 이사들의 양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나둘씩 문석의 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명성의료원 대회의실 앞에는 한명자. 이사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상석에는 비어있는 이사장 의자가 덩그러니 노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석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가는 미리 안약을 넣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미숙이 마치 비서실장이라도 된 양서서 이사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문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시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문석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한명자 이사장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의사들 말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뇌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그중 절반은 미숙에게 돈을 받은 이사들의 연기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문석은 그 틈을 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일군 이 병원이 리더의 부재로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병원을 정상화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믿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매각 절차를 승인해 주십시오. 문석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평소 그를 무능하다고 무시하던 중립적인 이사들조차 그의 절절한 눈물 연기에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숙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바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이 살아야지요. 남편분이 맡으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저도 김문석 이사를 지지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문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석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 됐어. 이제 끝이야라는 신호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문석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재단 매각에 대한 정권을 위임하는 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여기저기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의사봉만 두드리면 끝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내 것이 되고 곧바로 팔아치워 수천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미숙과 함께 스위스로 가서 평생 왕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석은 벅차오르는 희열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숙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럼 이견이 없으므로 김문석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함을 가결. 사회자의 손에 들린 나무망치가 책상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의사봉이 책상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굉음을 내며 활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사회자의 손도 허공에 멈췄습니다. 문석과 미숙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을 본 순간 회의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병원을 팔아먹겠다는 거야.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뇌사 상태라던 한명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장부의 기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쫓겨난 며느리 유진주였습니다. 진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회의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원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들이 호위하듯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사모님? 아니, 뇌사라면서. 이사들은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넘어뜨리는 사람, 마시던 물을 쏟는 사람,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문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문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숙은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퀴를 굴려 점점 단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석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에 문석은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영영 안 돌아올 줄 알았나?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마누라가 죽기도 전에 장례 치르고 재산 챙길 생각부터 하고 있었구먼. 아주 훌륭해. 명자의 비꼬는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주는 휠체어를 힘차게 밀며 악당들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한명자 이사장의 등장으로 이사회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충격, 그리고 그녀가 내뱉는 서슬 퍼런 일갈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문석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고 미숙은 책상을 부여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진주는 휠체어를 단상 바로 앞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두 사기입니다. 한명자 이사장님은 뇌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감금당하고 독극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의 폭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뭐라고? 감금? 독극물?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이사가 그랬다는 거야?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문석을 쏘아보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숙이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쇼야. 저 며느리년이 유산 못 받아서 앙심 품고 노인네 데려다가 연기시키는 거야. 저 노인네 치매야, 치매. 경비원, 당장 저 미친 여자들 끌어내. 미숙은 악을 쓰며 경비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주가 사전에 섭외한 경호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미숙의 발악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진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주야, 틀어라. 저 더러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줘야지. 진주는 품에서 낡은 검은색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바짝 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음 파일은 여기 계신 김문석 씨와 최미숙 씨가 요양병원 병실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진주가 만년필 뚜껑을 돌리자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이 늙은 여편네 진짜 끈질기네.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도 숨이 붙어 있어. 그러게 말이야. 빨리 죽어야 사망 신고하고 재산을 내 명의로 돌릴 텐데. 의사 매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회의장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살인 미수잖아. 자기 아내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고? 문석은 아니야. 오해야. 라며 웅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숙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으휴, 멍청한 늙은이. 지 아들 죽인 게 누군지도 모르고 좋다고 해벌쭉하기는. 순간 문석의 동작이 마네킹처럼 딱 멈췄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도 얼어붙었습니다. 문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현우놈 보낼 때 썼던 약이 너무 독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바람에 재미없었는데 이번엔 좀 천천히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재산을 다 빼먹을 시간이 생기지. 호호호. 아들놈도 멍청하게 엄마 닮아서 의심도 없고 매일 아침 내가 주는 주스를 넙죽넙죽 받아먹더니 결국 픽 쓰러졌잖아. 심장마비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미숙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독살했음을, 그리고 문석을 이용해 명자까지 죽이려 했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문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 아들을, 내 아들 현우를. 문석의 시선이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옆에 서 있는 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석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자기야.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알잖아. 내가 현우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거짓말 마. 문석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내 새끼를. 네가 죽였다고? 문석은 그동안 자신이 미숙에게 속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던 미숙의 가증스러운 얼굴, 아내를 내쫓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들을 죽인 살인마의 연기였다는 사실에 문석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아악! 문석은 절규하며 미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야, 이 악마 같은 년아.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죽여버릴 거야. 객. 자기야. 이거 나. 숨 막혀. 미숙은 발버둥 쳤지만 분노에 눈이 먼 문석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뒤엉켜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핥히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명성의료원 이사회 현장입니다. 뇌사 상태로 알려졌던 한명자 이사장이 극적으로 등장해 남편과 내연녀의 살인 혐의를 폭로했습니다. 진주가 연락해둔 김 기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취재진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단상 위에서 서로 엉겨붙어 싸우고 있는 문석과 미숙을 생중계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아들을 죽인 여자랑 바람이 났다니 천벌을 받을 놈.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상한 척하던 병원장 남편과 재벌 사모님, 흉내를 내던 가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전국의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석은 카메라가 찍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의 목을 조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 나쁜 년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문석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와 한패가 되어 놀아났다는 뼈저린 죄책감,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미숙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엎드려 헐떡거렸고 문석은 경찰에게 제압당하면서도 미숙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진주와 명자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영원한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사회장에서의 난동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숙, 당신을 김현우 씨 살해 및 한명자 씨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최미숙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미숙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명성의료원. 사모님이야. 저 늙은이가 조작한 거라고. 증거 가져와, 증거. 미숙은 카메라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명품 옷은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탐욕과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조금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런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미숙의 벗겨진 구두 한 짝이 허영과 거짓으로 점철된 그녀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반면 김문석의 체포 현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문석 씨, 당신을 살인 방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지만 문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서는 끊임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내 새끼. 아빠가 죽인 거야? 문석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현우. 그 아들을 독살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와 한패가 되어 아내까지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문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형사 2명이 양쪽에서 그를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악마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진주와 명자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진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명자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최미숙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늙은이가 다 시킨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진주가 제출한 만년필 녹음 파일과 명자의 증언은 물론이고 진주의 끈질긴 추적과 경찰 수사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이 인터넷과 농약상을 통해 비소 원료를 수차례 구매한 내역이 카드 명세서와 택배 기록에서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검찰의 요청으로 실시된 현우의 부검 재수사에서는 심장마비가 아닌 급성 독극물 중독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명자에게 마비제를 처방하고 뇌사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매수된 의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며 문석과 미숙의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미숙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독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정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최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가 왜. 내 돈 내놔. 내 병원 내놔. 교도관들이 미숙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악명 높고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청송 제2교도소 독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미숙은 그곳에서 평생 썩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감옥 생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 진주와 시어머니, 명자가 보란듯이 잘 사는 꼴을 TV 뉴스로 지켜보며 배가 아파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와 화병, 그것이 미숙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이었습니다. 한편 김문석의 재판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문석은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날의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 입을 닫아버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시신경이 파괴되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문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옥의 형량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석은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어둠 속에서 문석을 찾아오는 것은 단 하나, 죽은 아들 현우의 환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독을 주셨어요? 환청은 밤마다 문석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문석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벽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아들을 죽인 여자의 손을 잡고 히히덕거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문석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끔찍한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지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지옥 속에 빠져버린 그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진주와 명자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악마들은 벌을 받았지만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집에 가요. 그래, 진주야. 우리 현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고맙다고 할 거야. 진주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진주의 볼을 따스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 현우가 잘했어, 고마워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모진 시련을 겪어낸 두 고부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와 가족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고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는 법입니다. 진주와 시어머니 명자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명성의료원 대회의실에 다시 한번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아닌 한명자 이사장의 중대 발표가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명자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 대신 깊은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명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명성의료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평생을 병원에 바친 철의 여인 한명자의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제 아들 현우의 웃음 한 번보다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진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제 전 재산을 출연하여 제 아들의 이름을 딴 현우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을 제 며느리 유진주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명자는 단상 아래에 있는 진주를 불렀습니다. 진주야, 올라오렴. 진주가 수줍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명자는 진주의 손을 꼭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며느리 유진주야말로 저보다 더 병원을 사랑하고 환자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제 아들이 남겨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유진주 이사장이 현우재단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쫓겨나 청소부로 전전하던 며느리가 당당하게 재단 이사장으로 세상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자리를 맡겨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현우 씨는 생전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억울하고 힘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현우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주된 목적은 진주와 명자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와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주는 이사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만 보는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현장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산업재해로 잃고 어린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젊은 세대의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주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울고 있는 세댁을 보며 진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잃고 갈 곳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고 남의 병원 화장실 청소하며 살았어요. 그 막막함, 그 두려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진주는 세댁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마련한 긴급주거 지원금과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곁에 있어요. 아이 잘 키우셔야죠. 남편분도 그걸 바랄 거예요. 세댁은 진주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며 고마워했습니다.
진주는 그녀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 보고 있어? 당신이 못다한 사랑,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 시어머니 명자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으리으리한 병원장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단 산하의 심리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우울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던 할머니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는 할머니에게 명자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병원장도 자식 잃은 슬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고 따라 죽고만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지옥 속을 헤맸습니다. 명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도 그러셨구만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째요. 명자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조금씩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고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봉사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주말 오후 명자의 집에 진주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공간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 쑥 좀 캐왔어요. 쑥국 끓여드릴게요. 오냐, 어서 와라. 안 그래도 네가 해주는 쑥국 먹고 싶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지. 명자는 현관까지 마중 나와 진주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진주가 멸치 육수를 내면 명자가 두부를 썰었습니다.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갓 지은 밥과 향긋한 쑥국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주야, 요새 재단 일 힘들지 않니? 얼굴이 좀 헬쑥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보람차고 좋아요. 어제는 지원받은 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는데 읽다가 펑펑 울었지 뭐예요. 그래, 참 잘했다. 우리 현우가 봤으면 얼마나 기특해했을까. 현우의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는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따뜻한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가 진주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진주야. 네, 어머님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모른 척하지 않고 구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명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진주도 울컥하여 명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갈 곳 없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현우 씨 몫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한테 어머님은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래, 내 딸 진주야. 우리 남은 생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살자꾸나. 현우 몫까지 씩씩하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피보다 더 진한 의리와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악마들이 갇힌 곳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문석은 감옥 독방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는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밥을 넣어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아들을 죽인 공범이라는 끔찍한 사실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숙 또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 나온 현우 재단 소식을 접한 날, 그녀는 감방이 떠나가라 발광을 했습니다. 저게 내 건데, 저 돈이 다 내 건데, 으아악.
동료 수감자들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미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죄수복을 입고 곰팡이 핀 밥을 먹으며 평생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배 아파해야 하는 형벌. 그것은 사형보다 더 잔혹한 미숙의 미래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 현우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진주와 명자는 곱게 차려입고 현우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화창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명자는 현우가 좋아했던 떡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거기서 잘 지내지? 어머님 건강하시니까 걱정 말고. 나도 당신 몫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진주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명자도 아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진주가 얼마나 효녀인지 모른다. 네가 나한테 참 좋은 며느리를, 아니 예쁜 딸을 남겨주고 갔구나.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현우가 두 분 보기 좋아요, 행복하세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명자가 진주의 팔짱을 꼈습니다. 진주야,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어머님이 사주시는 냉면이요. 시원한 물냉면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내가 곱빼기로 사주마. 두 여자는 팔짱을 꼭 끼고 공원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모녀지간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며느리,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족을 잃고 무너졌던 시어머니. 두 여자는 가장 큰 아픔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당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슬픔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것이 먼저 떠난 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방법임을 말입니다.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경쾌했습니다.